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요즘 무척 바쁘시죠? 네. 개개인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러다 보니 제 목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많이 네. 만나고 다니시나 봐요. 그 요즘 나라도 바쁘고 회사도 바쁜 때입니다. 바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이기 때문이죠. 네. 예산결산위원회 뭐 그런 거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라나 회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뭔가 내년도 돈 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네. 들어오는 거나 뭐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뭐 네. 하나인데 뭘 계획을 세울까 사실 그러고 살게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오실 이분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빠듯한 데서 그냥 아끼고 살지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돈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계획 있고 규모 있게 살아볼까 이것만으로도 확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분입니다. 남편들은 돈 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그 부인 혼자가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네. 이분 말씀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 상담사 김희수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연말이라 네. 얼마나 바쁘세요? 강의 나가실 일도 많고 그렇죠. 네, 내년 뭐 예산 강의 때문에 예.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고 있어요. 정말 바쁘신가 봐요. 넥타이에 막 자전거가 한두 대가 아니네요. 많이 타고 다니시나 봐요. 요즘 뭐 그린 이즈 머니라고 해서 아. 네, 녹색 성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저도 네. 요즘 자동차 안 타고 예. 뭐 이렇게 가스값 아끼고 기름값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 탈 때도 있고 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회사를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그렇게만 해도 실제 지출이 많이 줄어들죠. 예, 한 3, 40만 원 매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확 계산이 되시나 봐요. 예, 숫자에는 좀 강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요즘 뭐 금융 위기는 좀 수습이 돼 간다지만 뭐 두바이에서도 뭐 빵 터지고 네. 세계 어느 곳에서 뭔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맞아요. 두려움에 뭐 나라 경제야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가정 경제도 뭔가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심 걱정이 됩니다. 네. 무슨 더블 디비니 뭐니 그게 뭐예요? 더월드.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네. 그 두바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네,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간다는 게 돼서 좀 좋아했죠. 근데 두바이가 또 터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가정 경제가 이제 출구 전략이 끝나고 뭐 한 2, 3년 뒤에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가정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고 뭐 큰 기업들이나 또 국가는 좋아지겠지만 힘들잖아요. 아까 우리 이금희 씨 말씀에도 뭐 버는 게 있어야 뭐 예산을 세우죠. 네, 그래서 남자들이 돈 이야기만 긴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정 경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희망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국가가 좋아지면 개인도 좋아져야지. 개인도 좋아지는데 남의 집은 좋아지는데 우리 집은 안 좋아진다는 아 거죠. 예. 그런가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쓸 돈이 많고요. 예. 앞으로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계속해서. 모든 남자들이 돈 얘기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그렇다고 부인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문제를 할 때 주로 남편들은 벌어다 주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편을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도 누가 얼마를 벌어다 주고 이제 부인들의 몫은 그 돈을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도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못하면 뭐 못했다 그러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몇 억을 버는 게 아니고 2, 300만 원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모여서 모든 것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걸 재무 대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과 이 돈의 문제는 이제 가족의 문제로 좀 귀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런 대화 중에 쥐꼬리라는 단어는 좀 사용 안 하셨으면. 네. 실제 쥐꼬리는 길어요. 쥐 몸체보다 길죠 그리고 또이 쥐꼬리는. 남편들 마음에 또큰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른 어떤 분이 하시는 것보다 김희수 씨가 하는 게 확 와닿는 것이 이 얘기 해도 되죠? 네, 개인 그럼요. 파산자셨기 때문에 네. 빚을 몇 억- 25. 예, 그게 돈에 쪼달리고 하여튼 마음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이고 그걸 이겨내신 분이라서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2월 달인가요? 네, 그때 참 두 번째는 확실히 떨리지는 않네요. 그때보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회사 부도로 25억을 빚을 지고 98년도에 이제 2천만 원 들고
저희 집 다 날라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첫 급여가 전단지 돌리고 신문 돌리고 해서 한 80만 원 벌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죠. 뭐 결국 근데 딛고 일어서던 가진 거에서 늘리던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뭐 관심이 있으면서도 재테크하면 일단 겁부터 나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도 가진 돈 많은 사람들 얘기지 네. 뭐 이렇게 적은 목돈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재테크 서적도 많이 나가고 자산 관리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현장에서 8년간 재무 상담을 했는데 좀 결론은 재테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억을 벌고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축해봐야 한 30만 원, 50만 원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재테크는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 펀드에 2003년도에 넣었다가 2007년도 꼭지에 빼고 뭐 작년 주가가 1000포인트 깨진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만약에 돈 넣었으면 떼돈 벌죠. 근데 사실은 누가 그때 넣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서민들이나 우리 일반인이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잡는 재테크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돈 관리를 잘하는 거죠. 세지 않게 싸움하지 않고.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생한 경험담이 들어갈 옆에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네. 경험을 해보신 그럼요. 분이라서 진짜 네. 오늘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나와서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희망을 좀 찾을 거예요.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기 이전에도 돈에 대한 걱정들은 다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 경제가 정말 위기를 느끼는가 부분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첫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 경제가 앞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가정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 금융의 패러다임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첫 직장을 갔는데요. 뭐 다행히 대기업에 갔는데 그때 연봉이 한 1,500 정도였습니다. 뭐 너무 많은가요? 지금 이제 그 같은 회사, 그 같은 회사의 연봉이 15년이 지났죠. 15년이 지나서 지금 연봉이 3,200만 원 정도가 됐죠. 그래서 1,500에서 3,200만 원 정도가 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1,500만 원을 벌 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1994년 5년도로. 그때 사회적인 돈을 쓰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제게 그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인가 하면 그때도 제가 데이트하던 아내랑 데이트를 5년째 하고 있던 아내랑 95년도에 가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데이트할 때 저희 꿈이 그 준중형차 정도의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타고 데이트를 하면서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게 꿈이었어요. 그만큼 중고차라도 내 차가 하나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랑 데이트해보는 게 꿈인데 근데 차를 사고 싶은데 주위에서 뭐라는가 하면 이 빚내서 차 사는 거잖아요. 그때도 뭐 1,000만 정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 사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쉽게 차를 사지를 못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 또 차를 샀겠죠. 네. 근데 이제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러서 지금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연봉이 3,2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결혼 앞둔 미혼 여성 남성들이 이는 준중형차에 중고차를 하나 사는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치 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왜 가정경제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5년간 연봉이 1,500에서 3,200이 됐을 때 제가 또 전문가니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우리가 명목 임금 상승이라 그래요. 1,500에서 3,200으로 오르면 5.2% 정도가 올랐어요. 예. 실제로 임금이 5.2% 올랐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의 물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또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3년간 연평균 4.13%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를 제외한 실질 임금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근데 문제는 뭐가 달라졌어요? 돈 쓰는 구조나 소비 지출하는 패턴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급여가 더 발생되고 오르지는 않았는데 누구나 다 차 사는 데는 과감하잖아요. 누가 요즘 중고차가 뭐예요? 새 차를 사죠. 그럼 다 그게 뭐로 사냐고요? 빚이죠. 네. 그래서 가정경제가 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빚에 대해서 좀 마음들이 놓여져 있고 함부로 빚을 내는, 거기다가 또 집도 문제죠. 예전에 미혼 여성 남성들이 전세를 하나 얻으려면 그 정도 연봉이면 뭐 몇 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1, 2억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인생을 출발하는 많은 후배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정경제가, 국가가 앞으로 좋아져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정경제를 기초를 세우고 다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경제가 그렇게 쉽게 좋아지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아까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빚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것은 저는 할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평생 할부 인생이죠, 빚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부분도 문제가 되죠. 은퇴를 하고 나면 같은 돈으로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은퇴 이후에 30년을 같은 돈으로 사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고령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세 번째는 제일 문제인 할부 인생. 그래서 고령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할부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계속 코치하는 건 흔치 않은 거죠. 이런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 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는 거 제가,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으니까요. 할부 인생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단어만 들어도 좀 서글퍼지는 거 있죠.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신용카드라는 게 생긴 이후에 네. 그게 사실은 다 빚이고 외상인데 그냥 돈 안 낼 것 같잖아요. 그거 살 때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뭐 3개월, 6개월, 1년 하면 무이자를 1년 막 치를 해주고 이러는. 땡겨 쓰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할부 인생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요. 돈이 없는 분들도 문제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크게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부자들이나 저기 뭐 제가 아는 분은 상가에 투자했다가 공실 나서 무너지거나, 그래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신용카드 이야기도 좀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정 경제가 위기에서 제가 8년간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의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정 경제 기본 세우는 5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여라. 이게 보이나요? 네. 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MC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의 문제나 가정 경제 이야기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테크도 필요하지만 재테크만으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미국에서 재무 상담사를 30년 하시고 여전히 65세인데 은퇴를 하지 않는 거죠. 같이 고객과 함께 늙어가니까. 그분이 책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30년간 자산 관리를 해봤는데 사람을 놓치면 돈이 없더라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산 관리사들이 요즘 라이프 코치를 많이 따려고,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재테크가 아니고 행복 지수. 행복 지수가 뭔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 행복 지수 글쎄요,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걸 수치화하면 그게 행복 지수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 행복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낮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착한 민족인데 자꾸 요즘 사나워지는 이유가 예민해지는 게 행복 지수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왜 행복 지수가 안 좋아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경쟁 사회인 거예요. 예. 내 집 있으면 좀 괜찮을 건데 내 집 사기도 힘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서 성적 때문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 행복 지수는 전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고 정신분석학적인 의사분들이 더 병원들이 많아지는 거고, 우울증 환자도 뭐 네팔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흔히 가난하게 사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선진국들이 더 우울증 환자들이나 자살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좀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네팔이죠. 예, 우리가 가서 살기 싫어하는 그곳.
예, 그곳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결국 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행복지수를 높여야 되는데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 간의 재무대화를 하는 거죠. 이 재무대화라는 재테크는 들어봐도 재무대화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재무대화가 얼마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세우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부부간의 대화를 해요. 남편이 이제 그 카드값 청구하는 날이에요. 급여 날이기도 하고요. 25일이. 근데 이제 남편이 지난달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상사들에게 술도 좀 대접하고, 네, 그래서 밥도 많이 먹어서 한 60만 원, 70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값이. 들어올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죠. 사과하고 다음 달에는 안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사나운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구서를 딱 보면 던지면서 그것도. 이게 뭐냐고. 나 혼자 아껴가지고 콩나물 사는데 싸우고 5만 원, 10만 원 아껴서 뭐 하냐고. 당신이 이렇게. 그러면 딱 순간 미안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죠. 아니, 뭐 내가 돈 그렇게 했냐. 사회가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 줄 아느냐. 나도 뭐 잘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 그럼 부인은 그냥 미안하다 하면 끝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 넘어가시죠. 그러면 나는 나도 돈 쓰고 싶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내가 화장품도 내가 명품도 한번 바르고 싶은데 자꾸 잡티도 늘어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아꼈는데 왜 당신이 그럼 어떡하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럼 당신도 사면 되잖아. 왜 안 사냐. 그러면 이제 아까 쓰지 말라던 그 긴 집꼬리. 네, 긴 집꼬리의 급여를 주면서 당신이 그거 가지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옆집 진성이 아빠처럼 많이 줘봐라. 나도 땅땅그릇 산다. 그러면 또 이제 진성이 아빠이 왜 하냐고. 그럼 그 집값을 사러. 그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짐승 말고요 진성이 아빠. 네. 연습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이제 서로 간에 아끼는 마음이나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절제가 되는데요. 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이 과장님의 카드값 결제가 또 6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화나면 술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두 번 되면 이제 부인 쪽에서 이제 예전에는 참다가 이제 60만 원 카드를 보는 그날 마음을 먹고 백화점에 가는 거죠. 또 갔는데 또 평소 때 또 한 100만 원짜리 하던 게 세일을 해서 60만 원 하네요 또. 에이 하고 지내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 아는 선배인데요.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어떤 저축은행에서 그 헌혈하면 은행금리 이자율을 0.5%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나오라고 부인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점심 때 빵 얻어먹고 세상에 피를 뽑고 그 이자율을 더 받은 거예요. 그 계산해봤어요. 100만 원 적금 들어서 0.5% 이자율이 2만 3천 원 더 받아요. 이렇게 해서 부부 싸움으로 날린 돈 16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이 재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그 재무 대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럽 여행 가려고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가정이 3년 전부터 적금을 들었어요. 이제 내년에 유럽 여행을 가요. 가족들이 기대를 하는데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친정의 가족이 3명인데 돈을 모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 하루는 이제 걱정이 돼서 여보 이렇게 해서 힘든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감사하게도 그럼 우리 유럽 여행을 그 돈이 있으니까 한번 조절해서 써보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떻게 그 돈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해보겠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줄여서 동남아시아로 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인이? 고맙죠. 친정아버지 수술비로 남편이 세상에 가족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더 아끼는 거죠. 가계부를 또 쓰고 더 아끼는 거. 그러면 그런 부인이 그걸 아끼고 또 사랑스러우니까 또 이제 밖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뭐 카드를 쓸 때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분으로 쓰지 않고. 예, 그래서 결코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하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재무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강의 듣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감동받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 안 잡으라고 또 갑자기 또 이야기하면 또 이 여자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무 대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족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10,000원을 쓰고 10만 원을 버는 방법인데요. 의미 있는 일은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부를 하는 거예요. 네, 기부하는 문화나 혹은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가서 몸으로 돕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아까 파산이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98년에 급여가 80만 원일 때 우리 민수가 둘째 딸 민수인데요. 4학년이에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민수는 돌사진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사실은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런 상황에서 민수는 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살면서 이렇게 평소에 필요한 걸 가져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민수가 요즘 아빠가 돈 잘 버니까 분위기를 알고 뭐 이렇게 못 사게 하면 아빠 요즘 좀 돈 좀 벌던데 집이 자꾸 넓어지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케냐의 로린이라고 한 아동을 돕게 됐는데 한 달에 35,000원을 내요. 근데 그 돈이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먹는 걸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리더로 키우면 또 그 동네에서 얼마나 큰 또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민수가 그 아이 편지를 보는 거죠. 1년에 2번 정도 편지가 오는데 그때마다 느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밥 먹고 좋은 데 사는지를 느낀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뭘 느끼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대요. 네. 저도 그 친구의 편지를 볼 때마다 더 좋은 거 돈이 있으니까 가지고 싶지만 절제가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봉사를 하러 가면 내가 배우고 온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하면 또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사람이요 비교하는 데서 불행이 네. 오기도 하고 비교하는 데서 행복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복 지수를 우리가 잘 알려면 실제적으로는 비교하는 부분도 좀 벗어나야 돼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벗어나서 예.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비교하는 심리가 사람이 참 묘하다면서요. 네네. 예. 참조틀 예.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참조틀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자료가 예, 준비가 되나요? 나왔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한번 빨리 질문할 테니까 이거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대답을 하시고 손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조건과 A가 B가 있어요. 조건 A는 일단은 이 집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좋죠? 네, 집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얼굴들이 확 피시네 진짜. 네. 국가가 집을 주든지 뭐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든지 내 노후를 책임지든지 하나만 그럴 날이 오겠죠. 그래서 조건 A는 집을 주는데 나는 35평을 줘요. 이렇게 이걸 또 평방 밑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5평을 줬는데 또 내 옆집은 45평을 주네요. 그러니까 조건 A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크잖아요. 그래도 35평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근데 조건 B는 나는 좀 작은 24평을 주는데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18평을 줘요. 네. 그러면 조건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한번 빨리 손들어 볼게요. 난 조건 A 받겠다. 손들어 보세요. 네. 나는 조건 B 받겠다. 네, B가 더 많아요. 네. 아니 진짜 비가 더 많네요. 우리 이거면 안에서는 어떤 아니 거 근데 진짜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옆집 큰 집 주는 건 좀 화나는 것 같아요. 왜 옆집에 그렇죠. 큰 집을 줘요? 네. 나랑 아니 똑같이 근데 주든지. 내심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35평인데. 그럼요. 아니 근데 옆집이 큰 집 사는 건 좀 네. 그렇죠. 이게 비교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비교인데요. 한 번 더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휴가를 보내줘요. 네, 휴가를 보내주는데 이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개념이 잡히시죠? 아까 손 못 드신 분 드셔야 돼요. 이제는 조건 C는 나는 여행을 주는 거예요. 나는 4주 여행을 갈 수 있는데 내 동료들은 6주나 가네요, 세상에. 근데 조건 D는 나는 2주를 가는데 친구들은 1주를 가요. 자, C와 D. C 손 들어보세요. 4주가 좋다. 네, 그래도 끝까지 내 친구보다는 좋아야 돼요. D가 좋다. 네. 오. 사실은 이게 그 와튼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나 많은 경제학 그 학교에서 나온 연구 자료예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요즘 뜨는 책들이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재무 행동론이 관계되는 책들이에요. 사실 이것은 돈에 대한 가치를 사실을 답부터 말하면 전 세계 40, 50대 주부들은 A와 B를 이야기할 때 거의 다 B를 선택했어요. B. 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남 신경 안 쓰는 거죠. 일단 내가 좋으면 보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인생에 때묻지 않고 그게 또 좋은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가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휴가는 이제 C가 많아요.
C가 D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건 주부건 C가 많은 거죠. 왜? 휴가는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남하고 신경 안 쓰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주택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지위제라고 그래요. 지위제. 사실은 돈은 그 자체가 지위를 가진 건 아닌데, 우리가 지위제를 가진 것처럼 내가 집이나 차를 통해서 나의 지위가 어떤 것들을 평가받는 잣대가 되어 버린 거죠. 세상이 자본주의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돈이 풍요해지면서. 근데 이거는 비지위제인 거죠. 남이 어떻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행복한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때부터 좀 벗어나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 성적도 우리 아이가 97점을 받아도 옆집 아이가 100점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80점을 받아도 옆집 아이가 60점이라고 그러면 왠지 신이 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지난주 단원평가 아이가 했는데 뭐 96점 받아서 그러면 아우 잘했다가 아니고, 그러면 친구 누구누구는 몇 점 받았나.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행복 지수를 높여야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우리 자녀들이 큰 돈을 가지고 나가기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뭐 큰 돈을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렵게 살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뭐 돈을 몇 푼 더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가치를, 자존감을 높여서 그렇게 잘 산다면 그게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빚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할부 인생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빚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평생 그 이 빚내지 말라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월달 첫 방송 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평생 25억 정도를 번대요. 계산을 물가 상승률과 우리 급여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평생 한 25억 정도를. 아니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생각보다 돈은 많이 버네요. 45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그렇게 돈이 들어요. 내가 이 생방송에 발표하니까 얼마나 제가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데 전부 그게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 빚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빚은 돈이 작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정말 많은 금융 부자들, 지금 두바이라든지 미국의 문제도 그렇게 사건이 터졌잖아요. 실제로 올해 그 4월 달에 저에게 온 의사분이신데 파산 직전까지 와서 상담을 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뭐 동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3년 전에 상가를 2개를 샀대요. 상가를 샀는데 다 뭐로 샀을까요? 빚이죠. 빚을 내는 이유는 많이 버니까. 굉장히 그래서 돈 많은 분들도 위험할 때가 있는 거죠. 왜? 미래에 많이 벌 그 자산을 당겨 가지고 지금 그것들을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당겨서. 근데 이제 상가가 공실이 난 거예요. 하나 그쪽에 너무나 많은 상가들이 생기고 오피스들이 생겨서 공실이 나니까 요즘 또 금융위기로 또 병원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병원을 옮겼어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것처럼 이 빚은 전부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바이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빚을 져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 빚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데, 빚내지 않고 사는 방법들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 지금 꺼내보지는 못하겠지만 제 안쪽에 신용카드가 없어요. 나중에 끝나시고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에게는 체크카드만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없앤다 그러면 너무 과격하고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즉시 바로바로 그 현금이 빠져나가도록 하면 아무래도 한 달 뒤보다는 훨씬 더 이만큼 그렇죠. 썼구나가 느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 신용카드를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그냥 쓰지 마라.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 외에는 안 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음 달에 급여가 나오면 이미 신용카드가 우리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지 않을 수 없는 게 급여가 나오면 싹 빠지고 없다니까요. 그러면 또 뭐로 써야 돼요? 신용카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월급으로 한 달 산다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집에 예비비나 혹은 그냥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찾아봐서 그걸 미상환 결제기라 그러죠. 그걸 미리 다 갚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으로.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정기적금 들어가는 거라도 깨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원 피 뽑고 저축을 더해도 얼마를 더 번다고요? 2만 원 더 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는 거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쓰는 거니까 그런 적금이나 예금을 깨서라도 신용카드를 먼저 갚자는 거죠. 그래서 갚고 나면 신용카드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급여를 받으면 완전히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갚아지니까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그렇게 줄이게 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급여 날이 됐어요. 그렇다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급여 날이 돼서 얼마가 들어와요. 그러면 빠져나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계획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은 저희는 월급날이 21일이고 제 신용카드 결제일은 22일인데 그 다음 날로 솔직히 제 월급의 한 70% 정도가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그동안 그걸 빚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신용카드 한 달 사용한 금액이 빚이었네요. 빚이었죠. 네. 네, 왜냐하면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체크카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체크카드 쓰게 되면 내 예산 범위에서 오늘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상 못 써요. 네, 그 이상 못 쓰면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기분은 나쁘고 힘들죠. 근데 힘든 게 낫죠. 빚이 많아서 파산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힘든 게 나아요. 빚이 자꾸 많아지는 것보다는 마음이 힘든 게 나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급으로 한 달 살고, 네, 그 월급으로 한 달 산다는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급여 날이 왔을 때 이제 뭐 200만 원 들어왔어요. 300이 들어오면 신용카드 돌아갈 게 없으니까 그 한 달 한 달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머니들은 이제 왜 지금처럼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안 되고 월급 봉투에 가져오셨을 때 이렇게 봉투 나눠 가지고 네. 요거는 뭐 경조사비 이렇게 생활비 반찬값 해서 거기서만 쓰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신용 파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는 파산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돈 없는 사람들만 신용카드를 없애야 되고 돈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빚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처음에도 말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더 빚을 많이 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도 조금씩 요즘 돈을 버니까 욕심이 생기죠. 왜냐하면 연봉이 좀 많아지면 앞으로 이만큼씩 돈이 남으면 몇 년 뒤에 갚겠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집에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 뭐 저 정도 연봉을 버는 사람들은 한 3, 4억 정도 빌리는 걸 우습게 알아요. 왜 매달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집을 그런 걸 안 샀거든요. 그래서 빚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자산 가치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가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채권을 미재무성 채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국가의 채권이죠. 10년물, 15년물, 5년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얼마큼 위험한가 하면 우리 가게에 약속금 끊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어음을 끊어줘요.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아파트라든지 자산을 사요. 그죠?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샀는데 전부 빌려서 샀는데 그 가치가 만약에 떨어져요. 그래서 5억 중에 내 돈은 3억이고 2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게 만약 1, 2억 떨어지면 전부 빚이 빚으로 한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 돈 3억마저도 2억이 없어지고 빚은 2억이 남아 있는 거니까 순자산은 3억에서 1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내 돈이 까지는 거고요. 빚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나 작으나 이 빚을 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신용카드를 이제 안 쓰고 없애고 한 달 급여로 살고 마지막이 그 빚내지 않고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전 다른 말로 구매 습관을 바꾸자. 네, 구매 습관을 바꾸자는 건데 여러분 물건을 어떻게 사세요? 만약에 TV가 갑자기 필요하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나요? 그렇죠. 내년에 내년에, 남아공 네. 월드컵 그럼 있죠. 그때 또 호황이라 그러죠. 네. LCD나 LED TV는. 그렇게 TV가 갑자기 필요하고 내 집 TV가 완전 망가지도 않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죠? 보통 신용카드로 할부로 네네, 그렇게 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이제 지난달 이야기예요.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TV를 바꿔야 되겠대요. 그걸 굳이 저한테 보고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만큼 받겠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남편이랑
TV가 25인치 평면 TV인데 좀 오래되고 해서 LCD TV를 사러 갔대요. 사러 간 게 보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갔겠죠.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뭘 사겠냐 그래서 LED는 너무 비싸더라는 거죠. 그래서 LCD를 샀는데 한 120~30만 원이면 40인치를 산대요 요즘은. 그걸 사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고 오는 거죠. 뭐 가지고 신용카드 가지고 싹 그죠 할부를 또 무이자도 있으니까. 근데 집어넣고 왔대요. 집어넣고 와서 그 다음 날 이 부인이 은행에 가서 1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그 돈이 모이면 LCD TV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요, 요즘은 또 과학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네. 1년 뒤쯤 되면 그 TV는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게 안 되고 좋은 게 또 되죠. 더 비싼 게 나오고 맞습니다. 막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MC님께서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비싼 걸 샀다고 치면요, 1년 뒤에는 또 나와요. 예,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 해서 좋은 걸 먼저 사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분은 좋겠지만 세상의 물건이나 어떤 항상 차도 그렇잖아요. 저도 가난할 때 누가 EF 소나타 아이고 예. 예. 잘하다가 중형차를. 하여튼 그 중형차를 하나 중고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차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 차를 보면서 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요즘 저도 중형차를 타는데 또 다른 차에 지금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고 네. TV는 나오면 됐지 뭘 그거를 얼마나 집에서 좋은 걸 보겠다고 그냥 나오면 됐죠 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는 근데 그분을 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사실은 그 대기업의 차장님인데 맞벌이로 연봉을 9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찾아올 때는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그렇게 그분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대견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서로 니탄 내탓 하다가. 물론 집안에 엮여 있겠죠. 또 돈 문제는. 근데 그분들이 신용카드를 줄이고 안 쓰고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매 습관인 건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팀장님 이렇게 뭐 좀 칭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건을 살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고객 중에 여행을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가 몇 명이냐? 뭐 보통 많잖아요. 3명, 4명. 그러면 은행에 가서 25,000원씩 4명이면 적금을 들어라. 그래서 양가 부모님씩 하고 2년마다 제주도를 가라. 그러면 이제 시댁하고 4년, 그죠? 친정하고 4년 가죠. 그러면 10만 원에 4년이면 얼마인가요? 원금만 48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행을 가려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신용카드를 긁고 5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빚내지 않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그 휴대폰이 필요해가지고요. 저도 좀 휴대폰이 필요해 살려고 했는데 한 120만 원 하더라고요. 비싸게. 근데 이제 저도 그거 모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거 그러면 예비비라는 돈이 있는데 아내가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하면 첫 번째 설거지를 잘해요. 집에 가서. 그다음에 청소도 하면 아내가 분위기를 보고 여보 뭐 필요하지?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비비에서 빼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신용카드로 쓴다 아니면 모아서 산다. 그래서 20만 원씩 용돈을 모아서 넉 달을 모았어요. 모으는 동안 80만 원이 모여졌죠. 그런 동안 생각이 바뀐 거예요. 120만 원의 피대는 나한테 너무 과하고 저는 그 DMB라 그러나요? TV 보는 걸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25만 원짜리를 산 거예요. 그게 55만 원을 번 거죠. 그래서 구매하는 습관을 줄이고 당장 안 저지르면 또 이렇게 좀 충동 구매도 줄어들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아니 돼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당장 사고 싶은 것도 솔직히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시들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 못 사나? 근데 대개는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얼마나 그 물건이 갖고 싶었는가 하면요. 인터넷 카페에 사지도 않았는데 동호회 가입해가지고요. 그 모임 하잖아요. 점심 때 가서 만져봤다니까요. 아니, 남자들은 그런 게 네, 이렇게 좋은가 기계. 봐요. 아유 그럼요. 그게 네. 뭐 전화는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거 이렇게 아유, 막 또 이런 이렇게 게다 그래야 돼요.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봐도 모르겠지만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건데 이렇게 기간이 가면서 또 이제 원칙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렇게 바로바로 사지 말고
특히 홈쇼핑 같은 거 뭐 바로 전화하지 말고 예, 한 달만 좀 멈춰보십시오. 한 달만. 네, 그러면 또 집에 필요한 돈들이 있으니까 그게 생각해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소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소비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년 2010년도가 되면 이제 소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예산이 아니고요.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예산 세우기를 조금씩 해 나가는데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를 모르면 소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판서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재무 상태표하고 현금 흐름 변대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T자를 그려놓고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기다가 여기는 총 자산이라고 해요. 내 집에 있는 게 총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부동산이 있다. 내가 집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가 만약에 또 너무 또 큰 거 하면 또 안 되니까 한 3억 있는데 여기는 총 부채인 거예요. 부채를 적는 거죠. 총이라고는 안 적어도 돼요. 네. 그럼 여기다가 3억인데 내가 부채가 얼마 있다. 1억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내가 또 펀드가 얼마 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얼마 있다. 이걸 써서 다 하면 여기는 총 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는 총 부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총 자산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총 자산이 많아야 되나요? 순 자산이 많아야 되나요? 네. 정말 수자산 없는데요. 폼나게 사는 분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아마 방송하면 그분이 자기 이야기 한 줄 알 수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예.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상가 하나 갖고 있고요. 오피스텔 하나 있고요. 아파트가 2채나 있어요. 네. 그 부자죠. 여러분들 부자로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 차는 또 굉장히 고급 차죠. 네. 그러고 다녀요. 차 집이 물론 2대가 있고요. 그런데 총 자산을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10억 조금 더 넘었어요. 또 그런데 이제 약간 빚이 있죠. 총 부채 전세가 보고 답 따져보니까 딱 2억 3천이 자기 돈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 네, 그렇게 남는 많은데. 내 돈은 네, 2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냐면 임대소득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을 쓰고 다니는 거죠. 중요한 건 2억 3천이면 서울에 이렇게 웬만한 데 전세값이죠. 네. 근데 돈 쓰는 걸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자산 상태표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현금 흐름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죠. 네, 노후 준비 이야기할 때 제가 한 사례를 2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분이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자재 창고의 이제 과장이에요. 연세는 40대 후반이에요. 50이 다 되셨어요. 자, 누가 더 노후 준비가 잘 될까요? 의사분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물론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의사분이 한 달에 얼마 쓰는가 하면 1,500만 원 정도를 써요. 잘 버는 분들 그렇게 써요. 예. 근데 친구분은 한 달에 돈 쓰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230 정도를 써요. 쓰는 게. 근데 이 의사분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그럼 은퇴를 하면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수입이 없어져요. 근데 얼마를 써야 돼요? 1,500을 써야 행복 지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 지수 했죠? 예. 근데 거기서 부모님 드리는 용돈과 자녀 교육비가 이제 결혼하고 나갈 거니까 자녀를 제외한 소비성 지출이 1,000만 원이에요. 이분은 이미 20년간 그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갖고 문화적인 어떤 만족감을 누려왔어요. 이분이 만약에 노후 준비가 현재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다면 300만 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300만 원 가지고 안 행복해요. 그러면 이 갭이 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분은 지금도 한 달에 연봉이 한 3,300 정도가 돼요. 한 달에 270만 원 벌어서 집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분은 15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자녀들 나가는 거 빼고 나면 150으로도 실제로 만족해요. 이게 행복 지수예요. 노후 준비를 하는데 개인연금과 국가연금 다 쳐서 한 80만 원, 그다음에 뭐 좀 앞으로도 저축해서 한 20만 원, 100만 원 준비되죠. 부족한 50만 원은 자녀 2명 잘 설득해서 교육 잘 시켜서 20만 원 주잖아요. 부모 힘들 때. 그러면 얼마가 뭐 140이죠.
자기가 필요한 자금의 거의 90% 이상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의사분은 1,00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준비 안 될 때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는 결국은 이후에 내 노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계부 쓰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만큼 내가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행복지수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가난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국민들이 예. 행복 지수가 높은지 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예. 있긴 하군요. 그리고 만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족이 만족하는 중요해요. 거. 예. 거기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다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언론에 비치지거나 또 많은 것들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었다는 사람 말을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 사람도 말을 안 해요. 주식으로 망한 분들을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돈 번 사람들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만 이대로 있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래요. 예, 거의 다 서민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무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사니까 이제 만족 지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렇게 재무 상담하시면서 다 정말 실제 있었던 얘기들인 거죠. 예, 좀 사례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리고 예. 이제 실은 아까 미국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1980년대, 90년도는 전부 자산 배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산 배분,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넣을까, 타이밍. 그러면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자산 관리사들이 그 재무 상담 위주로 하면서 실제로 이제 라이프 코치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뭐냐면 상담이 그렇게 재테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미 선진국가 미국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재테크에 민감하고 투기 이런 데 민감한 것처럼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소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통장 쪼개기인 거죠. 그건 저번에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통장 쪼개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꿈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쪼개는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 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가 하면요. 서민들이 보통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네, 또 이 말하기 힘들죠.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이 잘못했다가는 또 안 되니까. 얼마 저축할까요? 아유, 그 저축할 30만 원, 40만 원 예, 말씀하는 제일 많이 말씀하시네요. 100만 원 이야기 하려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서민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0만 원. 네, 제 강의 듣고 아꼈어요, 이제. 신용카드도 안 쓰고. 자, 5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건 집에 가셔가지고요. 백지에다가 그걸 재무 이벤트라고 하는데 앞으로 써야 될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백지에다 밑줄을 쫙 긋고요. 내 나이와 남편 나이를 적고 아이들 나이를 적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일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 대학이고 등록금 이런 결혼이고 또 뭐 자동차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7년마다 10년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세월이 또 온다고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얼마 남는 돈으로 해야 돼요? 50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오늘 강의 때 행복지수, 만족, 그다음에 소비를 줄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50만 원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50만 원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노후 준비해야 되죠. 자녀 대학 요즘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1년에 1,000만 원씩 500만 원도 들죠. 넘어요. 그럼요. 하나. 그럼 50만 원 4년 뒤에 자녀들이 대학 가봐요. 50만 원 1년에 모아야 2,400만 원 모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나 혼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모여서 부모 특히 아이들이 좀 크면요 자기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왜 못하는지.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것들을 같이 줄여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그래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이번에 중년차를 바꾸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는 거죠. 왜? 그럼 빚으로 또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보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줄이자. 사실은요 자동차는 중형차보다 준중형을 타도 굴러가잖아요. 이금융 연수만처럼. 근데 대학 등록금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선순위를 적다 보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두 번째는 이제 그 50만 원 가지고 적절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료가 있나요? 적절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50만 원 가지고 나누려니까 좀 이렇게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금융 상품으로 그렇게 아꼈던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년부터 3년 구간은 저축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안에 돈 쓸 것들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돼요. 서민들일수록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게 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또 없어도 좀 되지만. 그래서 투자 불가능 기간인데 이때는 진짜 은행에 저축밖에 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때 펀드 하겠다고. 네. 반토막 펀드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적금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3년부터 10년 정도에 필요한 돈들은 가능하면 적금과 함께 투자도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인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열심히 15년을 저축했대요. 예,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만기가 되면 15년간 적금을 넣었는데 교육보험을 넣었는데 15년 만기가 됐는데 1,500만 원이 나오면 가입할 때는 이 돈이면 자녀들 두면 대학을 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분이 1,500을 타서 1년 쓰고 나니까 3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적절한 투자, 단 시간 있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그런 물가 정도는 따라가줘요.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축은 한 3, 4% 되니까 우리가 한 7, 8%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대안으로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장기는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기일수록 투자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단기일수록 투자는 위험해지는 거죠. 네, 뭐 전문가들이 와서 말씀을 많이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장기는 가능하면 저축하는 것보다는 펀드라든지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보험사에 이제 투자성 보험이 있어요. 노후를 하는 거 이렇게 좀 준비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나누더라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를 적절한 상품에 이렇게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비비를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아껴서 저축을 했는데 적금을 3년, 4년 끝까지 유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예비비라는 것들을 준비 안 해놔서 그래요.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들 남편이 아파서나 자녀들이 아파서나 냉장고가 갑자기 안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집에 뭐가 없다고 이제 신용카드를 안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를 쓴다 안 쓴다 생각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신용카드가 다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현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자기 소득의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하면 돼요. 그래 놓으면 만약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갑자기 냉장고가 망가졌다 그러면 뭐로 쓰면 돼요?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와 비정기 지출이 있는데요. 그건 두 가지가 또 달라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저도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막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비비가 그렇게 돈이 빠지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그게 예비비고요. 내년에 여러분들 명절 때 부모님한테 찾아뵙고 어버이날 돈 나가고 하는 거는 내년에 이미 예약돼 있는 돈이죠. 그게 비정기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소득의 3배에서 6배를 준비해 놓고요. 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에 이미 1월 달의 명절, 뭐 9월 달의 명절에 얼마라고 적어보고 그다음에 어버이날, 생신 다 적어보면 그게 비정기 지출인데 그 돈도 같이 모아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50만 원씩 적금 들다가 갑자기 자동차 보험료 뭐로 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되면 작년에 예비비를 하고 비정기를 모아놨으니까 그 자동차 보험료를 비정기 지출해서 집행만 하면 되죠. 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주로 명절 때 쓰는 돈이나 어버이날, 자동차 보험료나 이렇게 계절성 지출이라고 그러죠. 미리 정해진 것들은 1년 전에 또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러니까 예비비와 뭘 준비하라고요? 비정기 지출을 준비해서 딱 CMA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씩 쓰면 되죠. 그런데요, 남는 돈은 50만 원인데 예비비 해야죠, 비정기 지출해야죠, 3년 후에 큰아이 대학 등록금 해야죠, 5년 후에 작은아이 대학 등록금 해야죠, 10년 후에 큰아이 결혼자금 해야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 20년 거죠. 후에. 그렇게 쪼개다 보면 네. 3만 원, 5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시작해야 네. 된다. 그 자녀 대학 등록금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일찍 시작해서 한 20만 원만 이렇게 사실은 남편들 담배 안 피고 우리가 그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아끼면요 한 달에 10만 원 줄여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정말 잘 짜면 저축할 수 있는 할 여력이 수도 있다는 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용카드를 없애면 한 10만 원 더 생겨요. 분명해요. 그다음 예산을 세우면 또 10만 원 생기고 구매 습관을 바꾸면 생겨요. 이런 돈으로 저축을 하면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80만 원 늘어나고 그것들을 잘 투자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차분히 지그시 오래 참고 그냥 10년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완주하자는 거죠. 좀 늦게 가더라도 42.195를 우리 모두가 나는 좀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뭐 외제차 타고 총알 같이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더라도 완주하는 게 인생을. 아니 정말 우리가 멀리 못 보는 것이 막말로 정말 5, 6년 후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생각 못 하고 당장 사교육비 대기에 막 그렇죠. 급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 줄 지혜가 필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백지에다가 써라는 거죠. 기록하는. 그래서 이 가계부가 기록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부 쓰기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라는 거는 저는 보통 이제 강의할 때 꼼꼼하게 가계부를 써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쓸 때 아까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돈 봉투를 썼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신용카드가 너무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가계부가 잘 안 써지는 분들은 꼼꼼하게 못 써요. 그러면 항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생활비, 자녀 교육비, 그다음 보험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정기 지출, 뭐 이자 이렇게 한 4가지로 나눠가지고 급여로 250만 원 받으면요. 봉투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생활비 60만 원, 교육비 뭐 7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신용카드가 없으면 그 돈 빼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영수증을 어떻게 모으느냐? 대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대봉투에다가 그러니까 가계부 쓰기 힘드시면 대봉투에다가 영수증을 무조건 모은다. 그래가지고 생활비 쪽으로 쓴 것들은 대봉투 생활비에다가 영수증을 일단 넣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일단 모으기만 하세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면 이제 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고 이제 따져보는 거죠. 저렇게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목조목. 네, 하는 분이. 그래서 가계부의 활용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 2,500이니까 올 한 2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조정하기 전에 금액인데 이분의 문제가 210만 원 정도를 매달 생활비를 쓰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저축을 또 55만 원 해요. 자, 그러면 매월 받는 급여는 한 220만 원 정도가 돼요. 220만 원인데 216만 원을 쓰고 저축을 55만 원 하니까 자기는 55만 원 저축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매년 한 500만 원 마이너스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저축하는 게 아니었죠. 왜? 200만 원 벌어서 200을 다 쓰고 50은 빚내서 저축하고 보험 든 거죠. 그러면 빨간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들이에요. 50만 원 정도를 쓰니까 용돈도 많죠. 비정기 지출도 많고요. 보험료도 주로 한 8% 정도가 좋아요. 자기 소득에. 그래서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요. 용돈이 50만 원에서 35만 원을 줄었죠. 그다음에 비정기 지출도 아까 명절 때 쓰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써버리니까 돈이 이제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줄였고요. 보험료도 얼마를 줄였는가 하면 16만 원에 줄였어요. 이 돈으로 대학 자금 준비하면 대학 2년치가 준비돼요. 16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퍼센테이지를 각각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적는 것만 해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적으면 내 책임 한 명도 없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의 용돈이 좀 많았다. 그다음에 명절 때 쓰는 게 좀 과했다. 그다음에 보험료가 좀 많았다. 그것만 줄여도 50만 원이 줄여지는데 그러면 아까 50만 원 저축할 돈에서 몇십만 원이 더 오르는 거죠. 그러면 정말 빚은 없어지는. 네, 빚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아니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빚만 없어도 부자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빚 때문에 아까 할부 인생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빚을 안 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들이 봉투 가계부니 항목을 줄이는 거니 전부 다가 사실은 우리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700조에 해당이 돼요. 총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다 따져도 그 700조는 2.5배가 되는 큰 돈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희망은 좋아지겠지만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처음에 3가지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할부 인생 이야기라고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 경제를 꾸릴 때 내년 예산을 반드시 한번 잡아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불효하지 말고요. 서민들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가면 충분히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주를 같이 하자는 거죠. 온 국민들이 42.195를 부족한 돈으로 행복 지수를 높여가면서 아끼고 해서 이렇게 가면 2010년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예산이 좋아지고 빚도 줄어들고 가정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필요한 걸 산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걸 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 두 개가 다르네요. 네. 필요한 것과 원하는 네. 것. 근데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카드 회사에서 참 싫어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저번에 그 결혼 예비학교라는 곳에 강의를 했는데 그 신용카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분이 찾아왔어요. 네. 신용카드 회사 다니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럼요.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죠. 예. 자녀들이 대학 갈 때 100% 못 해주더라도 50%라도 준비하고 사실 노후 준비도 우리가 못하면 다 자녀들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100%는 아니더라도 반반이라도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제 가족이 아끼고 행복 지수를 높여서 채워야지 예. 그 부족한 걸 자꾸만 우리는 재테크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네. 예전 전통적인 방식이 좋은 것처럼 돈 쓰는 방식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1년 동안 가계부 꼼꼼히 써오셨던 분들은 네. 그걸 진짜 활용할 때가 요맘때네요. 네. 1년 네. 통계를 잘 내셔서 그럼요. 내년도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적용을 네. 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재무 상담사 김희수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 특강을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겸 또 음반 기획하기도 하는 김현철 씨가 나오셔서 우리 아이 행복하게 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사실 음악이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네. 좋고 감성을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는 데도 좋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음악을 잘 들려주고 돈 안 들이고 정말 아이들 이렇게 두뇌도 마음도 이렇게 풍요롭게 해줄까 하는 얘기를 김현철 씨가 해주실 거고요. 선물 소개할까요?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밥하기 싫을 때 있으세요? 가끔이겠어요. 아유, 네. 날마다 하기 싫죠. 하긴 오늘 무슨 반찬 안 하고 또 고민일 거예요. 내일 주제 여자가 밥하기 싫을 때입니다. 그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